대통령이 전작권 회복도 조속히 추진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27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협의를 거치고 28년 상반기 때 받기로 돼 있었는데 요걸 조속히 해소해와라, 해소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금 작가가 예언한 대로 올 안에 협의를 끝내고 내년 초에는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 상황이 오고 남북관계가 긴장과 어떤 견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전작권 회복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인데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 10개월 복무와 장기 복무병, 기술지박형 전투 부사관, 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해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라 하면 딴 게 아니고 트럼프가 힘이 있을 때 빨리 가져와야 된다. 트럼프가 꺾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못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제 트럼프는 사실상 이 한국 안에서의 주한미군을 빼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자주국방 니들이 해야지라는 쪽으로 짐을 떠넘기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지만, 이른바 미국에 있는 군부나 또는 매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어떤 전작권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자기 영향권 아예 주려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군대 갔다고 그래서 대학 나온 애나 일하다 온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 박사나 의사나 전부 다 똑같이 그 획일에 대한 틀 안에 훈련시켜갖고 소총 들려서 막사에 보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군대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시대도 됐고 진짜 로봇을 이용한 이 사업 어떤 그 전쟁들이 앞서가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무인 군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기가 첨단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이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그들을 직업군인 형태로 오래 양성할 수 있는 핵심 브레인들을 군의 오랜 어떤 그 엘리트들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모병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병 월급도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취업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에도 크게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군대에 간 거부감 내지 공포감을 갖고 있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매우 환영할 만한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사람, 이런 이 시뮬레이터나 그와 같은 데 전략 같은 것들 연구하는 이런 쪽에다 보내준다고 하면 스타크래프트나 어떤 롤 하는 솜씨로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조종하는 우리 피지컬 AI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엔 세계 최강일 것 같아. 외계인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와 같은 능력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IT와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국의 강군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전혀 뉴스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 조중동 관련한 정부 광고비를 끊겠다. 이거를 전부 다 SNS나 유튜브 같은 좀 더 어떤 시민들하고의 접촉성이 좋은 효과가 있는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 안이 이 정부 광고비로 이 소모되는 비용이 거의 1조 원에 달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우리 모르게 어떤 형태로든 레거시 미디어한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허니문이 어딨어. 시작하자부터 계속 이 국민주권정부 까는 것만 하고 있잖아, 이 새끼들이. 지금도 왜곡 방송하고 조작 방송하고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전부 다 퇴출시켜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보 홍보 효율화의 일환으로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기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공개하겠다라고 방침을 바꿨거든요. 그럼 돈도 끊어서 줘야죠. 하는 거 봐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이 정부 광고 통합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지난 1월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광고 금액이 367억 1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대로만 1년 했으면 3천억이 넘게 갈 뻔했네요. 어딘가로.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론재단인가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언론재단. 기관인데 문제는 그 언론재단에 아직도 저 윤석열이 꽂아놓은 인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조중동 출신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돈을 다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돼. 진흥재단. 네. 맞아요. 아무튼 이 역시도 어떤 뭐 지금 언론 관계 징벌적 뭐 배상법 이런 것들은 아직 법적으로 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부가 정부 돈 갖고 돈 주는 거 아니 니들 안 주고 유튜브 줄란다. SNS에 하겠다. 니들도 그러면 SNS하고 유튜브로 해갖고 시민들이랑 직접 소통해라. 니들 하고 싶은 말만 조작해갖고 던지지 말고 사람들이 체감하고 조회수로 느낄 수 있고 댓글로 반응 달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해라 말이야. 그치. 맨날 뭐 이상한 해외에서 계란판으로 나가는 그런 신문 주지 말고 그런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찍어내가지고 계란판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부스에 넣어? 150만 부씩 찍어가지고 100만 부 이상을 포장도 안 뜯고 수출하고 자빠졌어. 아쭈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 기자들 해외 연수도 시키지 않나요? 맞아요. 그 비용이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 세금이에요. 네, 여기서 기자들 뽑아가지고 매년 해외 연수 보내주거든요. 다 이것도 짬짬이야. 언론재단 이사장이 지금 김효재입니다. 언제적 소름. 여러분 김효재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돼요? 52년생. 이분도 도장 찍어주는 대로 찍는 바람, 병풍이겠죠. 아무튼 광고비 끊겠다고 한 거 요거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깔끔하게 언론재단에서 결제 올라오는 거 집행 안 하면 그만이니까, 확실하게 앞으로 효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도 4대강 보들에 대한 철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쭉 용역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터는 게 재자연화하는 게 경제성이 훨씬 낫다. 물론 터는데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1조 6,9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수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60% 70% 이상이 더 나오기 때문에 터는 게 낫다라고 이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점진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명박이 이 사업한다고 60조 이상을 쳐발라가지고 그동안 이용할 수 있는 물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녹조라떼를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에 해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부동산만 다 가격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4대강을 통해 갖고 공사를 해서 그걸로 해갖고 벌어먹은 토건족도 있습니다만 그게 한 40조 원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만 이 공사 내력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4대강 주변에 있는 땅들을 사갖고 벌어들인 부동산 수익은 몇백조에 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걸 갖고 돈을 본 놈들이 사실은 토건족들하고 연결돼 있는 기존의 명박인의 가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명박인의 가문에서 부동산 투기로만 100조를 벌었다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단순하게 경제성 때문에 이걸 터는 것도 있겠지만
저게 집행되는 저 예산들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불법적인 투기 내용이 없었는지 꼭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개선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은행에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게 되면 뭘 자꾸 깔으라고 보안 소프트를 깔으라고 해요. 물론 돈 주고 까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거나 강제로 뭐 보안 시스템 4개, 5개씩 깔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금융기관마다 다 깔으라 그래요. 보험회사도 보험회사도 깔라고 그러고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 다르고 나중에 보면 막 그 스토리지 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액티브 S부터 온갖 종류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워버리잖아요. 그 다음 접속하면 또 다시 깔으래.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앞으로 깔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법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되면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래. 해킹을 당해가지고 혹시나 피싱이나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야, 우린 깔으라고 했잖아. 근데 니들이 당한 거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깔게 하는 게. 그래서 보안의 책임을 이제 소비자 PC에서 금융사 서버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JP 모건 체이스나 영국 몬조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소비자 PC에 별도의 보안 플러그인을 강제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래. 접속기기 정보, 위치, 거래 패턴 등을 서버단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FDS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100%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이용자가 은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고의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악의적인 해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이용자, 고객, 그 계좌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불법적인 송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은행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 은행은 하나도 안 진 거야. 심지어 이거 원래 다른 나라들 금융기관은 다 그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보안 벽을 두텁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다 그걸 소비자 탓으로 돌려놓은 거야. 돈 안 쓰고. 그래도 나중에 그 돈 돌려받거나 심지어는 어디 묶여서 정지된 돈 받으려고 하더라도 경찰서, 법원 찾아다니면서 못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맞아. 한 6개월, 1년 걸려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방적인 불합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전국의 80면 이상의 주차 넓이를 가진 공영주차장에 태양전지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보시면 그 휴게소 주차장 위에 태양전지 있고 그 밑에 그늘 세워진 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천변부지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들 가면 빈 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태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라라고 권유를 한다는 거죠. 태영 말고. 태양이라 그랬어. 태양 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길 거고요. 지금 정부기관들도 뭐 천장이나 그 옥상에다가 이와 같은 태양전지 설치하는 거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민간 주차장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넓은 주차장에 차를 떼약볕 아래 세워놔야 돼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야. 그리고 비 오고 눈 오고 다 그냥 노천에 이렇게 얘가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위에 다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이렇게 하나의 지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지. 너무 좋은 거야. 자동차한테도 사실은 좋고 그다음에 이걸로 발전도 했으니까 너무 좋고. 사실 우리나라가 태양전지를 하는데 이 사업은 뭐 중국이 다 돈 벌어가네 개소리를 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태양전지 효율 비율을 중국의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지금 그런 산업들이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신형 태양전지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너무 많잖아. 주거의 7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베란다나 아파트의 창을 이용한 가구당 1인 가구 1인 아파트 가구 하나에 발전 패널을 하나씩 지원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 전기나 공용전기를 쓰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중국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중구조, 태양전지판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 방음벽이나 산업단지 공장 지붕 뭐 요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유휴부지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그 의료보험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저도 먹고 있습니다만 혈압이나 당뇨약들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들은 너무 대중화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약들을 먹고 있는데 요게 그동안 복제약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내린 상태에서 이 수익자니까 의료보험 가입자나 또는 비가입자 있는 경우에 환자 부담으로 그동안 쭉 고가 약이 유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14년 만에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거의 35,000원 정도 되거든요. 약값만. 근데 저도 이게 고혈압 약을 먹고 예, 있거든요. 이게 실비로 그 정도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대폭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깎이네 진짜. 예. 그래서 일단 약가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모두 앓는 복합 만성 질환자라면 약값을 연간 21,000원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제네릭이구나. 제네릭 가격. 복제약 가격이 인하되는구나. 왜냐면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을 통해 갖고 또 복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적재산권 수요가 또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제네릭 약가가 OECD 대비해서 80% 이상 높대요. 비싼 거의 두 배 편이에요. 가격이에요. 너무 우리나라 높아. 복제약 값이.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특허비도 안 내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제약 판매로는 세계 2, 3위에 들어가는 제약 강국이거든요. 그러면 정작 그렇게 수출은 싸게 하면서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만 80%를 더 받아 처먹고 있었던 거죠. 네. 이러한 불합리가 14년 만에 고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매주 이런 소식들 발굴해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일반 레거시에서는 다뤄주질 않거든. 하지만 정치의 효율성, 대통령의 행정력, 그리고 왜 똘똘한 대통령과 이 깨끗한 정부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사안 전체에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